안녕하십니까. 김민호 회계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병원 회계와 세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업의 회계 처리입니다. 의료업의 회계 기준을 보시면은 의료기관 회계 기준 규칙과 재무제표 세부 작성 방법에 대한 고시가 있습니다. 이 고시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였는데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그 다음에 비영리 병원에 대해서도 법인병원에 대해서도 적용을 받습니다. 회계년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출할 서류가 대차대조표,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기본금 변동계산서, 현금흐름표 이렇게 있습니다. 기본금 변동계산서의 경우에는 개인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병원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는가를 보시면은 병원, 일반 병원이나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같은 일반 병원은 입원 환자 30명 이상 수용하는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그다음 종합병원은 100병상 이상의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에서 의료업을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가 보시면은 기본 원칙은 기업회계는 발생주의입니다. 발생주의,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 그리고 세법은 권리의무 확정주의입니다. 권리의무 확정주의. 그리고 의료 용역의 제공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즉 수입시기가 언제냐, 기업회계에서는 서비스 제공일인 진행기준이고, 그 다음에 세무회계에서는 권리의무 확정주의는 영역제공 완료일, 의사가 영역제공이 완료돼야만이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죠.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의료수익에 삭감되는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냐면은,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삭감 예상액을 보시면은 의료수익에서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삭감 예상액을 의료수익에서 차감하고, 그 다음에 세무회계에서는 심평원에서 심사 완료 후 삭감액이 확정된 시기에 의료미수금과 상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업회계에서는 진료하면서 수익금액을 계상할 때 삭감될 금액을, 매년 삭감된 금액이 있으니까 그 금액을 예상해 가지고 대손 충당금 설정하듯이 삭감액을 의료 수익에서 바로 삭감을 하는데, 세무회계에서는 심평원에서 심사가 확정돼 가지고 실제 의료 수익에서 삭감된 금액이 확정될 때 그때 의료 미수금에서 상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 수입의 환입을 보시면은 세무상으로는 이의신청 후 실제 환입되는 시기에 환입을 잡아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에누리아 할인은 의료수익에서 바로 감액하고요. 이것은 세무상하고 동일합니다. 세무상도 의료수익하고 바로 감액을 해준다. 하지만 비정상적인 경우에는 접대비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원에 대한 감면은 의료수익에서 바로 감액해주고, 세무상으로는 의료수익에서 감액하는 게 아니라 복리후생비나 종업원에 대한 급여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의료수익의 기속시기를 보겠습니다. 기속시기는 크게 보시면은 세무상으로는 영역제공 완료일이지 않습니까? 영역제공 완료일인데 사실상 진료일을 잡아도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따라서 기업회계하고 세무상 사실상 실무적으로는 일치시켜도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의료수익 삭감액을 추정하여 계상하지 않습니다. 회계상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지 않고 실제 삭감액이 확정된 시점에 의료 미수금과 상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세무회계처럼 처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무 조정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진료비 할인액을 보시면은
임직원에 대한 할인이다. 그러면 인건비 처리해야 되고요. 따라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거래처 할인을 하는 경우에는 접대비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기타에 대해서 할인하는 경우는 기부금 처리를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무적으로 조금 전에 봤습니다만은 애누리를 하는 경우에 애누리와 할인하는 경우에 의료수익에서 이렇게 감액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세무상으로도 의료수익에서 감액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별도로 경비로 이렇게 빼내지 말고 할인했을 경우에는 의료수익에서 이렇게 감액하는 방법으로 가능한 처리하는 게 추후에 분쟁의 소지가 없을 듯 싶습니다. 병원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실무를 보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미용 목적에 대한 의료비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성형수술 등 피부미용 이런 몇 가지 이 병과에서는 과세하고 겸업이 일어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밑에 보시면 과세 대상은 쌍꺼풀 수술, 코성형 수술, 유방확대 수술 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저작 발음 기능 개선이 아닌 외모 개선 목적의 안면 교정술, 양악 수술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미용 목적의 피부 관련 시술, 미용 목적의 여드름 치료, 모공 축소술 뭐 이런 것은 과세 대상입니다. 그렇지만은 사시 교정을 위한 뭐 시력 개선 이런 그 안과 수술 같은 경우에는 면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경, 콘택트 렌즈 대체 목적의 시력 교정술 이런 경우도 뭐 그대로 면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과세 면세 겸용 사업자에 대한 세무 처리는 어떻게 하는가 보겠습니다.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구분기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분기장 해야만이 추후에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과세 면세를 나눠서 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입세 공제, 불공제 계산. 과세 사업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의약품 매입세액이라든지 의료기구 매입세액은 당연히 매출세액에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전액 공제됩니다. 그렇지만은 면세 수업과 직접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 처리를 해야 합니다. 또한 그 공통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임대료라든지 광고 선전비, 비품 이런 것은 공통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과세기간 직전년도 과세기간이 아니라 당해 과세기간에 과세하고 면세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여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 됩니다. 공통 매입세액의 안분 계산은 당해 과세기간에 과세 면세 매출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고 그다음에 공통 사용재화를 매출했을 때는 그 매출 시점에 매출 생계한서를 발행해야 하므로 직전년도 과세기간에 과세 면세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여서 계산합니다. 보시면 과세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고 그 다음에 면세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한다. 뭐 당연한 말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보시면 과세 전환에 따른 불공제 매입세액 재계산. 그러니까 기왕의 면세 사업이었는데 성형수술 등을 이유로 해서 과세로 전환되었을 때 매입세액 재계산하는 부분은 어떻게 하냐면은 건물 구축물 같은 경우에는 공제된 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냐 당초 예를 들어서 이걸 계산을 해보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1억짜리다. 1억짜리 건물을 뭐 취득을 했었다 전에. 그러면은 당연히 그 당시에는 면세에 관련된 사업이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과세로 뭐 100% 다 전환이 되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1.1로 나눈 뭐 대략 세액이 계산하기 좋게 900만원 정도 된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900만원. 이 900만원이
취득 당시 해당 재화의 면세사업과 관련돼 공제되지 않은 매입세액이 그러니까 900만원입니다. 900만원 곱하기 1-5% 곱하기 경과과세기간수라고 되어 있죠. 건물이나 구축물의 경우에는 한 개 과세기간에 5% 정도 체감된다고 봐서 대략 한 20개 과세기간, 즉 10년 정도면은 전부 감가가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900 곱하기 1-5% 곱하기 경과 과세 기간수 이렇게 하면은 예를 들어서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한 2년 지났다. 그러면 4개 과세기간 아닙니까? 5, 4, 20% 정도 되죠. 그러면 나머지가 80%가 남았다는 겁니다. 그럼 900만원 곱하기 80%면 8, 9, 72, 720만원 정도는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기타의 감가상각 대상 자산은 한 개 과세기간에 25% 정도 체감된다고 봐서 통상 2년 정도면은 전부 다 감가상각 되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보시면은 과세 매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소비자를 상대로 매출하는 경우에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매출하면은 과표 노출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현재 일반 사업자의 경우 1.4%의 신용카드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단 한도가 1년에 500만원 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에게 신용카드 매출이나 현금 영수증 매출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를 꼭 신청하여 받아야 합니다. 여섯 번째, 협력 의무 이행. 사업자 등록해야 합니다. 당연히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 등록 신청해야 하고 겸용사업자의 경우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겸용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현금 매출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건업, 병원이나 의원에 한정하고 있는데 이 보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 신고 시에 과세되는 부분에 대해서 현금 매출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형외과 같은 경우에는 현금 매출 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대상 금액이 병원의 경우에는 공급 대가로 10만원 대가 결제된 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현행 의무 발행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의무가 있기 때문에 10만원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 매출 명세서 제출을 하지 않고 10만원 미만 부분에 대해서만 제출합니다. 10만원 이상 부분에 대해서 제출을 됐다 그러면은 추후 과태료 50% 부분에 대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10만원 미만 부분에 대해서만 제출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면세 판단입니다. 산후조리원에 보시면은 산후조리원은 2012년도부터는 면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면세. 다음 치과기공소 면세입니다. 업종은 제조업이고 다음에 성형외과는 대부분이 과세죠. 쌍꺼풀, 코성형, 유방학대, 축소 우리나라는 없을 것 같은데 지방흡입술, 그 다음에 주름살 제거술 과세 이런 겁니다. 그다음 동물병원은 외암용 동물의 경우에는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약국의 경우에는 처방전에 의한 조제는 면세지만은 일반 의약품 판매는 과세입니다. 장의사, 장의용 면세. 병의원에 대한 일반 의약품 판매 당연히 과세죠. 처방전은 없는 영양제라든지 화장품 등 이런 과세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장례식장의 음식 용역에 대해서 면세냐 이 부분에 대한 대부분 판례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장례식장에서 음식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장의 용역, 면세되는 장의 용역에 대한 부수 공급으로 봐서 해당 음식 용역의 공급도 면세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판례가 쭉 나와 있고 밑에 보시면은
기재부 예규가 있는데 예규에 보시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 영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음식 영역은 면세되는 장애 영역에 필수 부수적으로 되는 영역이므로 면세를 해야 한다. 그렇지만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분부터 적용해 주겠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병의원 수익금액 확정입니다.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할 때 수익금액 확정해야 합니다. 수익금액이 과소신고되거나 무신고된 경우에는 누락된 수익금액의 0.5%의 가산세가 있습니다. 병의원의 경우. 그 다음에 수의요. 지금 면세 부분입니다. 이거 다. 그리고 또 하나 뭐 있는데 생각이 얼른 안 납니다. 그래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보시면 사업장 현황 신고와 의료 수익금액 확정 보시면은 의료업종은 사업장 현황 신고 시 의료업자 수익금액 검토표하고 수익금액 검토 부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동그라미 1번 보시면은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 요양급여 지급 내역 통보서를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요양급여 지급 내역 통보서는 의료 영역 제공일이 아닌 지급 통보일을 기준으로 작성되므로 수익금액 검토표에 의해서 수익금액을 반드시 산출해 봐야 합니다. 당해년도 신고할 수익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당해과세기간의 수령금액에서 직전과세기간 진료분 수령액을 빼주고 직전과세기간 진료분 빼주고 당해과세기간 진료분 중에서 미수령한 거나 미청구한 금액을 더해줘야 합니다. 당해과세기간 진료분 미수령액에는 청구분 중 미수령액과 미청구분을 합산한 금액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총 진료비는 본인부담분과 공단 청구액, 본인부담과 공단 청구액으로 구성되어 있다. 통상적으로는 일치한다. 그렇지만은 삭감된 금액은 제외하고 기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다섯 번째, 자동차 보험이라든지 이런 각종 화재 보험사로부터 수령한 손해보험 관련된 것은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아가지고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신용카드 매출액과 현금 영수증 매출액은 카드사로부터 통보받은 금액으로 확인하면 되고요. 다음 일곱 번째, 신용카드 매출액과 현금 영수증 매출액은 보험 수입과 보험 수입에 포함된 본인 부담분하고 비보험 수입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중복 여부에 대해서 반드시 체크해 봐야 합니다. 현금 영수증하고 신용카드 매출액은 보험 수입의 본인 부담분하고 비보험 수입이 중복되어 있다. 비보험 수입에 포함되어 있다. 이것을 생각하시고 중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주의합니다. 여덟 번째, 의약품 사용량은 의료 수입과 직접적 관련이 있으므로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아홉 번째, 의료기기 구입 관련해 가지고는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임시투자세액 공제 3%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소득세 확정신고할 때 꼭 받아야 합니다. 다음 열 번째, 의료기기를 운영리수로 구입한 경우에는 매입계산서를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당연히 2월 10일까지 제출해야 되죠. 다음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의료업자 수익금액 검토표 서식 보시면은 22번 합계란, 이 합계란이 여기가 결국은 손익계산서에 있는 매출입니다. 손익계산서에 있는 매출액 금액하고 요 22번 란하고 일치해야 합니다. 이 22번 란을 계산하는 방법은 23번 당해년도 과세기간 수령금액, 당해년도 과세기간에 수령한 금액,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 들어가서 요양급여 지급내역 통보서를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직전 과세기간 진료분 수령액을 빼주고 그 다음에 당해 과세기간 진료분 미수령액을 더해줍니다. 여기에는 미수령분 플러스 미청구분이 함께 들어갑니다. 실무상으로는 어떻게 관리하냐면은 이런 형태로 서식을 만들어 가지고 보험 수입, 비보험 수입, 그 다음에 관련된 보험 수입 관련해서 원천징수액 이렇게 표기를 하고 기타 수입 이런 식으로 나눠서 관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보험 수입의 구성 항목은 건강보험, 그 다음에 의료급여, 옛날 말로는 의료보호급여,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 산재보험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서 관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비보험 수입은 병원장님이 직접 관리를 하게 되겠죠. 물어보시고 아니면 의사랑이라든지 이런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으면은 그 프로그램이 혹시 출력해서 확인되는가 검토해 봐야 됩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현금, 특히 의사랑 등 수익금액 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면은 그 프로그램을 담당자가 한 번씩 확인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세무조사 받을 때 프로그램에 입력되어 있는 부분이 신고가 안 돼 버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수익금액 신고할 때 꼭 프로그램이 있는가 한번 보시고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면은 프로그램 안에 비보험 수익금액이 있는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천징수세액은 이 보험 수입에 대한 3%, 0.3% 원천징수액을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기타 부분은 이들과 건강진단이라든지 진단서 발급 이런 장려금 이런 부분을 일단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진료연월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그러니까 진료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월별로 작성을 하든 일자별로 작성하든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의료수익의 기속 시기를 진료일로 본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금 수령일이 아닙니다. 이건 진료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보험 수입은 본인 부담금과 공단 부담금을 합산해서 기재합니다. 보험 수입은 본인 플러스 공단 합산해서 기재합니다. 특히 11월, 12월 청구분 중에서 미수령액과 미청구분은 실제 진료는 11월, 12월 달에 했는데 아직까지 2016년 그러니까 1월, 2월까지 수령하지 못했다든지 미청구한 부분도 포함해서 기재합니다. 세 번째, 비급여 중 비급여 중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은 보험 수입 중 본인 부담과 중복 기재된 금액을 제외하고 기재한다. 비보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현금 이 부분은 보험 수입의 본인 부담분을 빼고 순수 비보험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현금을 기재하고 보험 수입의 카드, 현금영수증 부분은 별도로 구분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원천징수세액은 통보된 금액, 즉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요양급여 지급내역 통보서에 기재되어 있는 원천징수세액을 기재하는 게 아니고 이 보험 수익 금액의 3.3%를 여기다가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판매 장려금, 의약품 매출액 등을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필요경비 계산입니다. 필요경비 계산은 개업시 검토사항 보시면 인테리어, 돈이 많이 드는 부분이 인테리어, 그 다음에 의료기구, 매입분, 비품 구입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생계환서를 수취를 해야 합니다. 다만 개원시에는 생계환서 등 적격증빙 하지 않아도 적격증빙 미수치 가산세 부과 대상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소기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소기업. 우리가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 판단할 때 그 소기업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이 소기업. 신규 사업자는 소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기업은 최초 개원시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법정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이 가산세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렇지만은 실제 취득을 입증하기 위해서 견적서라든지 계약서, 금융자료 이런 것은 비치 보관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은 적격증빙을 받지 않았지만 자산으로 계상해서 추후에 감가상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받았을 때
해당 인테리어업자들은 자료 통보가 돼가지고 부가가치세라든지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권리금에 대한 세무처리. 병원을 기존 의원으로부터 인수하는 경우에는 권리금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영업권을 양도하는데 대략적으로 권리를 양도해주고 새로 개원하실 분이 대가로 권리금을 한 5억 정도 지급했다. 이런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액을 보시면은 만약에 양도자가 과세사업자다 그러면은 당연히 권리금도 과세가 될 것이고, 양도자가 면세사업자다 그러면은 권리금도 면세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권리금 플러스 종업원, 그 다음에 시설 이런 거, 사업용 고정자산이라든지 종업원을 다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저하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세 과세 여부를 보시면은 병원에 있는 기존 시설을 양도하는 유형자산, 사업용 고정자산인 유형자산을 처분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에 제외합니다. 영업권의 경우에는 기타 소득으로 봐서 필요경비가 80% 인정되는 기타 소득으로 봐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적격증 비용 수수는 어떻게 해야 되냐? 과세 대상인 경우에는 세액연한세를 발행하고 면세 대상인 경우는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양도자가 의료업자인 경우에는 양수자에게 이 권리금 5억에 대해서 계산서를 발행해야 됩니다. 계산서. 그리고 만약 양도자가 과세사업자이다. 과세사업자인 경우에는 세액연한서를 발행해야 됩니다. 이 경우에 공통 겸업자다. 겸업자인 경우에는 중간에 예를 들어서 1기, 2기 이때 양도했다. 이 권리금 5억 부분까지 영업권을 포함해서 다른 것을 양도했다. 그러면은 겸업자인 경우에는 이 직전기 매출, 과세, 면세, 공급, 과세, 면세, 공급가액 비율로 이 5억을 안분 계산해 가지고 과세분 매출, 면세분 매출 이렇게 구분해서 세액연한서, 계산서 두 개를 발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양수자인 경우에는 의료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하고 주민세 3.3% 원전징수를 여기 같은 경우에 기타소득이기 때문에 기타소득 지급하는 경우에 80% 필요경비를 인정해주고 나머지 20%에 대해서 20% 원천징수 플러스 지방소득세 2%하고 22%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 영수증을 교부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양수자는 무조건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양도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원천징수 영수증만 교부하면은 계산서를 발급한 걸로 보기 때문에 계산서를 별도로 교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교부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과세사업자인 경우에는 세액경비안서 발급 면제 규정은 없기 때문에 과세사업자인 경우는 반드시 세액경비안서는 발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그냥 양도자는 세액경비안서나 계산서 발급 의무가 다 있다. 양수자는 무조건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고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 교부, 그 다음에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이런 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기속시기입니다. 기타소득은 대금 정산일, 인도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입니다. 보시면은 그냥 빠른 날로 보시고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대금 받은 날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영업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양도했을 때 아니면 상대변 사용수익이 있을 때 가장 빠른 날로 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고, 원천징수 시기는 실제 지급한 때입니다. 지급한 때 원천징수를 합니다. 원천징수 배제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는데 상대편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그걸 받은 걸로 해서 신고를 하면은 추가로 원전 징수하지 않고 나중에 전액을 다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의 감가상각입니다. 의사의 출퇴근용 승용차는 업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출퇴근용 승용차는 업무용으로 보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의원급에서는 한 대 정도는 업무용 승용차로 보고 감가상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 귀속부터 성실신고 대상자는 2016년 취득분부터는 강제상각을 합니다. 강제상각 5년 강제상각을 하고요. 그리고 일반 복식부기자는 2017년 취득분부터 강제상각. 감가상각 관련해 가지고 취득분부터서 강제상각을 한다. 2017년 취득분부터 강제상각을 한다. 2016년 취득분부터 강제상각을 한다. 이 차이가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2016년 귀속분부터는 차량 관련해 가지고는 1년에 1000만원 한도,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800만원 한도, 이것은 2016년 귀속분부터 성실신고 대상자든 아니면 복식부기 의무자든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 1000만원 한도, 800만원 한도는. 다만 강제상각을 하게 되면은 나머지 이 주유비라든지 차량 유지비 부분이 일지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 1000만원까지만 인정받기 때문에 여유가 이제 줄어드는 거죠. 감가상각을 통해 가지고 조절할 수 없다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차량 및 의료기기의 리스로 취득한 경우에 보겠습니다. 리스는 금융리스로 취득했다. 그러면 리스 이용자의 자산이 되기 때문에 의원에서 감가상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운용리스는 리스 회사의 자산이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하면 안 되고 지급리수료 부분을 비용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인테리어 및 의료기구 철거 폐기 시 시설 개처나 기술 노후로 생산설비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산설비, 그러니까 즉 제조업의 설비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데 보시면은 인테리어는 생산설비가 아니므로 폐기 손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주의해야 합니다. 인테리어는 생산설비가 아니므로 폐기 손실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감가상각은 가능하지만은 폐기하는 경우에 폐기 손실을 송금 산입할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다만 의료기기는 업종별 자산에 해당하므로 폐기 손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즉 그러니까 업종별 자산의 경우에는 폐기 손실이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으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폐기해서 처분하면 됩니다. 처분을 싸게 처분하면 되죠. 예를 들어서 미상각 잔액이 1000만원이다. 그러면 이것을 극단적으로 5만원에 매각을 했다. 그러면은 955만원이 송금이 되는 거죠. 처분을 하게 되면 실현이 됐기 때문에 그 차액 부분에 대해서 송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근데 처분하지 않고 폐기를 했을 때 송금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공동개원의 출자금에 대한 이자 비용. 처음에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출원하기 위해서 본인이 차입해 가지고 출연한 금액에 대해서는 그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투자금에 대한 이자이기 때문에 사업과 관련 없다. 따라서 해당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송금 불산입입니다. 그렇지만은 공동 개원해 가지고 그 이후에 이 사업장이
만약에 차입을 했다. 개원 후에 차입했다 그러면은 당연히 업무와 관련된 차입금이기 때문에 지급이자도 송금 산입해줘야죠. 필요경비 인정됩니다. 근데 처음에 A하고 B하고 공동 개원하기로 해가지고 A가 차입해서 그 돈을 여기다 넣고 B가 차입해서 그 돈을 이렇게 넣었을 때 이 각각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금 처리는 의료사고 합의금 이런 것은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냐 아니면 경과실이냐 이걸 기준으로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판단합니다. 보시면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판정받은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과실의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격증빙 수치 대상도 아닙니다. 다음에 병의원에 대한 조세 특례를 보시겠습니다. 중소기업의 판단을 보시면은 의료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개인 병원도 포함해서 중소기업에 해당됩니다.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을 보시면은 이건 조세특례 제한법에 나와 있는 중소기업 부분인데요. 중소기업 범위에는 의료기관이 포함되는데 특별세 감면 대상은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의원하고 치과의원, 한의원은 제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의원은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즉 개인 의원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해당이 됩니다. 해당되므로 적대비 한도가 지금 한시적으로 2,400만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 조항에 보시면은 의원은 제외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감면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병의원의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의무 발행은 보험급여를 포함한 총 진료비가 10만원이 이상되면은 의무 발행을 해줘야 됩니다. 의무 발행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은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50% 과태료 처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병의원에 대한 회계와 세무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